네, 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5번째 페이지. 야, 단 1회 출연만으로 연장 편성에 성공한 잡지사의 편성 요정입니다. 유재희 전시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편성 요정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제가 붙인 별명은 아니고. 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연장 계약이 체결됐고 지난 그런가요? 첫방 녹화 끝나자마자 저희가 이제 복도에서 굉장히 없어 보이게 바지가랑이를 잡고 좀만 더 나와주세요. 예, 부탁을 드렸고 잡혀주신 거죠? 네, 저야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습니까? 네. 즐기고 계십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격주 금요일마다 유재희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첫방 나가고 나서 제가 유독 유재희 해설가 앞에서 뭐 긴장을 한다는 둥, 유독 뭐 톤이 상기돼 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분들 자꾸 계신데 저는 모든 게스트에게 정말 공평하고 예를 갖추고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 만나러 오셨을 때는 네. 일부러 목소리 톤 깔았죠. 깔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방송에 오셔서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프레임을 짜고 만들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의자는 편안하십니까? 의자요? 네. 몹시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네. 자, 그나저나 유재희 해설가가 한때 라디오 DJ를 꿈꾼 적이 있다는 제보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엄청 즐겨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듣지만 그쵸. 라디오가 재밌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펜만 들고 그쵸. 사실 귀로는 계속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런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매번 새벽 라디오를 듣느라 밤잠을 못 이루던 그런 그렇게 소녀였기 라디오 때문에. 퀴즈로 성장해 오셨으면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아십니까?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뭘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어요. 4월 17일까지 이제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다. 슬쩍 한번 받아보시고 뭐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싶으면 이강민의 잡지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조 이벤트도 이제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잡지사 본방 시간에 17일까지 그 잡지사를 내가 주변에 알리거나 추천한 경험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께는 커피 2잔을 또 보내드리고 사이좋게 나눠 마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매끄러웠죠, 진행? 네, 아주 좋네요. 청취율이 제일 중요한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네네. 자, 유재희 해설가와 함께하는 잡다한 전시사전 함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이건희 컬렉션 속 화가들의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야. 작년부터 아주 핫하게 그쵸. 진행이 되었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건희 컬렉션 속의 화가들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뭐 몇 해 전부터 뉴스로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21년 4월에 작품들을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모두 다 국가에 기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개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각종 미술관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기증이 되어가지고요. 나눠져 있군요. 네네. 그래서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의 퀄리티가 한순간에 훅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화려한 같아요. 컬렉션이었으면. 네네. 사실 그동안 컬렉션 규모가 어느 정도더라 뭐 소문만 무성했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기증을 하시고 그게 좀 베일이 벗겨진 느낌인데 그렇죠. 총 2만 3천여 점의 작품을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네네. 이게 뭐 경매에 나가는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 그 작품들은 대부분은 이제 추정치로 환산이 되는데 뭐 정선이라는 화가의 뭐 인왕 재색도도 있고 아마 오늘 소개드리는 작품들도 강민 아나운서님 매번 미알못이다 미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강민 아나운서님이 들으셔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면 뭐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하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진품만 수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화가들의 작품은 진품 감정을 맡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워낙 개수가 많아서 네.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작품 목록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23,000여 점이니까. 네, 감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수복이나 복원 같은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걸리겠네요. 있다고요. 네. 네, 요새 여러분 피케팅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아십니까? 피케팅, 피 튀기는 티켓팅 경쟁 이란 뜻인데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건희 컬렉션이 처음으로 선이 보여졌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전시장 입구부터 박물관 입구까지 줄을 계속 길게 쓸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도 다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문전성시다. 피켓팅을 뚫고 보고 있죠. 네, 그럼 이 귀하디 귀한 전시를 우리가 오늘 맛배기 느낌으로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유재희 해설가가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거장의 작품 넉 점을 골라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동안은 보기 힘들었던 작품 중에 제가 아주 공평하게 서양 화가 2명, 그리고 우리나라 화가 2명 해서 또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서양 2명, 우리나라 2명. 첫 번째 작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화면의 그림을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아는 작품이네요. 알고 계시는 작품인가요? 수련이 있는 연못이란 네.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모네 작품 중에서 굉장히 연작이 많은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림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한 색감들이 이루어져 있죠. 화사합니다. 다양한 화사하죠. 네. 그래서 이게 연못에 비친 풍경이 또 표현이 되어 있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련이 피어져 있는 연못이 그려져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네 그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에 속합니다. 네. 이게 모네가 있고 마네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건 모네 작품인 거죠. 모네 작품이죠. 저희 에디터 제보에 의하면 지금 모네 마네를 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모네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네. 클로드 모네 하면 일단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 뭐 인상파 화가 이거는 이제 주입식으로 배워서 딱 나오는데 그 인상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인상주의가 어떤 거예요? 인상주의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면 강민아 아나운서님 딱 인상주의 하고 들으면은 왜 인상주의일까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혹시? 뭔가 약간 인상 찌푸린 느낌. 인상 찌푸린 인상 찌푸린 느낌. 근데 얼추 비슷해요. 그래요? 네. 이걸 받아주신다. 뭐가 비슷해요? 얼추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상주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인상적이어서 인상주의인가? 뭐 이렇게도 떠올리시고 많은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이 인상주의라는 사조는요. 사실 원래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된 사조는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이 인상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냐면, 이 모네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했을 당시에 19세 때 그 당시에 르누아르라는 화가도 있었고, 그리고 뭐 피사로라는 화가도 있었는데, 이 화가들이 전부 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이거든요. 네. 이런 화가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 화가들이랑 같이 뜻을 합쳐서 1874년도에 첫 번째 인상주의 미술전을 열어요. 근데 그 미술전 이름이 제1회 무명예술가 협회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전시가 깠네요. 네, 개최가 됐죠. 네, 무명예술가전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름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젊고 진보적인 화가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개최를 했던 전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봤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림들이 그때 쫙 전시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65점이 출품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그 언론이랑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작품이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모네의 작품이었어요. 네. 그 중에서 바로 이제 눈에 들어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은 아니었고요. 처음으로 딱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인상, 해돋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림? 들어는 봤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면 알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제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다에 배가 몇 척 떠 있고 해가 뜨고 있는 그런 일출 장면을 그린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주목과 동시에 한 비평가가 모네의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인상만 보인다.
라고 비평을 한 거죠. 인상만 보인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충 그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언뜻 보이는 그 그렇죠. 인상만 느껴진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 네.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세간에 많은 집중을 받았던 작품이죠. 저 작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모네 인상 해돋이. 네. 어떤가요? 인상만 보이시나요? 진짜 그 뭔가 뭐랄까요? 실루엣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그릿하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런 비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인상주의라는 말이 부정적인 일종의 약간 악플 같은 말이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이 되지 않았었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미술사에 있는 이런 미술 사조들이 네. 대부분은 다 이런 비평들로 이 주의가 시작이 돼요. 굴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전까지는 전혀 다른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분류되는 사조도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인상주의 미술이 심지어 태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의 전시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만평이 신문에 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거 수련 본다고 뭐 태교에 안 좋을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없지 지금이야 않냐? 보면은 너무 태교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색채도 그쵸. 굉장히 네. 밝고 그런데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조롱하는 의미로 그런 만평을 게재하기도 했었던 그럼 거예요. 그렇게 박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뭐 새로워서 익숙지 않아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요즘 애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것들. 네, 요즘 것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뭐 X세대다, MZ세대다 이러면서 막 비판이나 풍자 같은 글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 전과는 너무 다른 그 기준점에 벗어나는 그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준이 네. 되던 대세 그림은 어떤 화풍이었어요? 그런 그림들은 네. 이제 고전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 원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네.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는 이런 공간감이나 거리감이 잘 드러나도록 그린 그림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역사화나 종교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똑같은 누드화를 그려도 인상주의 화가들의 누드화는 네. 비판을 받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네. 여신이 아니라 그동안은 이제 여신의 누드화는 여신이니까 괜찮았지만 여인의 누드화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상주의 화가들은 여인의 누드화를 그렸군요. 그렇죠. 네, 아까 저희가 헷갈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마네라는 화가가 이 여인의 누드화를 그려서 엄청나게 또 모네만큼이나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모로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평을 받았을 때 모네는 뭐 어떤 입장,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 사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제 생각,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런 비평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인상주의 화가들한테 그런 사람들의 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상주의 화가들한테는 뭐 주제나 혹은 이런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상주의 화가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 네. 화가가 밖으로 나가는 거? 네. 야외로?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역사와 종교와 그려지는 것들이 대부분은 실내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때 시기에는 19세기부터 막 다양한 과학 기술이나 혹은 산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튜브 물감이 개발이 되거든요. 네. 이 전까지는 튜브 물감을 안 쓰다가 이제 밖에 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물감을. 그러니까 다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실제 풍경을 보고 햇빛 혹은 계절,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풍경들을 그리는데 인상파 화가들이 집중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 연작이라는 게 네네. 같은 곳에서 같은 거를 그려도 시간에 따라 뭐 약간씩 달라지는 걸 연달아서 그린 그쵸. 맞아요. 스마트폰 연속 사진 그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타임랩스처럼. 그 바깥에서 그려야 되니까. 그쵸. 우리 초등학교 때 가끔씩 미술 야외에서 수업하는 거는 다 그때부터 이어져 온. 인상주의 그런 느낌 화가들.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런 계절감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네가 얼마나 이 바깥에서 그림 그리기에 빠졌냐면 이제 말년에도 집 주변 정원은 물론이고 이제 연못을 수상 정원처럼 가꾸는 일에 몰두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하루 종일 바깥에서 빛을 보면서 작업하느라 시력을 잃을 정도였다고. 네,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똑같은 풍경이나 혹은 뭐 똑같은 대상을 시간에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밤에 해 질 때까지 앉아서 캔버스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도 많이 됐을 것이고. 선글라스도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력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모네가 그래서 그런지 말년에는 백내장을 알아요. 네, 백내장을 앓게 되면서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붓터치가 이렇게 뭉개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백내장이 걸리면 앞에가 이렇게 희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흐릿한 것 때문에 이 수련 연작에서도 유난히 흐린 작품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모네만의 느낌처럼 그렇죠. 감명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앞이 흐릿해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은 그 열정 끝에 수련이 있는 연문이 명화가 탄생했는데, 근데 이거를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작품이 맨 처음 이건희 컬렉션으로 공개가 됐을 때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다고 알려지지 않은 해요. 사실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련 연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공개됐을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요. 이거 돈 많이 줘야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충 네. 뭐 나옵니까? 네네. 이게 가치가? 추정치인데요. 네. 추정치기는 한데 사실 이 가격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작품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작품 가격이 그 작품의 가치를 온전히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대략의 추정치로 따져보면 이 수련 연작이 250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경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 가격으로 나왔던 게 거의 1,000억 가까이 경매가가 1,000억 가까이였거든요. 1,000억 네. 그림 한 점 1,000억. 네. 그래서 아마 이 수련 연작도 500억 원은 훨씬 넘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잡지사 수입이 한 달에 5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림 한 점이 500억 원. 야, 이런 작품의 또 고품격 해설까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모네를 만나봤고요. 자, 이번엔 이건희 컬렉션 속 거장의 작품,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띄워드린 사진은 의외로 도자기네요, 도자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 작품을 소장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피카소 작품이 없다라는 그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피카소도 없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피카소 작품을 소장을 하게 되었는데 회화 작품은 아니고 피카소가 도자기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몰랐어요. 네, 모르셨죠. 그래서 피카소 도자기 작품이 112점이 기증이 되었고 112점이나. 네, 지금 띄워드리는 작품도 피카소의 도자기 보고 계신데요. 근데 도자기 하나같이 여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4개 작품이 보이는데 뒤쪽에 둥그런 큰 원형의 작품에 그려져 있는 여인, 그리고 앞에 물병처럼 생긴 게 있고 작은 접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물병 작품을 제외하면 다 같은 여인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피카소 작품들 중에 회화 작품도 여인을 그린 작품이 굉장히 많고 도자기에도 여인의 제목을 달고 있는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저 이거 몰랐거든요. 네네. 네. 피카소가 도자기만 잘 구운 게 아니고 여심도 잘 구워 삶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카소의 여인이 7명인데요. 그중 2명과 결혼을 했고 그중 1명이 자클린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근데 피카소가 빚은 특정 도자기에 자클린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방금 저 작품? 네, 제가 물병 제외한 그 3가지 작품에 그려져 있는 게 자클린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뭐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카소 작품에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피카소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게 살면서 한 번도 애인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네. 환승을 계속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라는 게 뭐 하루도 없었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정말요? 네. 그만큼이나 연애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다리도 몇 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화가였는데 이 자클린이라는 여인도 굉장히 좀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피카소의 마지막 뮤즈예요.
네, 마지막 굉장히, 뮤즈. 네, 굉장히 다양한 뮤즈가 있었는데 네. 마지막 뮤즈였고 두 번의 결혼 중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피카소가 도자기를 만들게 된 게 피카소는 엄청나게 예전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화가였기 때문에 이미 10대 때 사실주의 그림들, 그동안 사람들이 잘 그린다라고 했던 그림들은 다 이미 마스터를 했고요. 10대 때부터? 네, 10대 때 이미 다 마스터를 했고 20대 때 첫 전시, 20살 때 바로 첫 전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파리에서 이미 20대 때 인정받는 유명한 화가가 돼요. 네네. 그래서 부와 명성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피카소 입장에서는 난 이제 앞으로 그럼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미 거진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도자기 전시회에 갔다가 도자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림 다 마스터하고 이제 도자기 그쵸. 네, 약간 여생엔 도자기 취미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러 가요. 네, 직접 만들러 가서 도자기 몇 점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거기 도자기 공장주에 조카가 있었어요. 공장 일을 도와주던. 그게 바로 자클린이었어요. 또 그렇게 네. 사랑과 영혼 느낌으로. 그렇죠. 같이 이렇게 도자기도 만들면서 사랑을 피웠던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요? 네. 아까 강민 아나운서님이 약간 환승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환승도 이런 환승이 없는 것이 자클린과 나중에 이제 비밀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또 비밀로 한 것도 약간 수상쩍네요. 그렇죠. 이미 이전에 프랑스와즈 질로라고 하는 다른 애인이 있었어요. 애인? 네. 그런데 말이 애인이지 사실은 실상은 부인이었죠. 10년 넘게 동거를 했었고 둘 사이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질로라는 여인이 굉장히 좀 똑똑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한테 결혼을 하자. 라고 결혼 좀 압박을 넣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피카소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피카소는 나는 결혼은 안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몰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진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떡하죠?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진로가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도자기 다 깨트려야 되거든요. 일단. 찾아가서 그 공방 찾아가서 다 깨트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랑과 전쟁이면 일단 도자기부터 깨트렸을 텐데 그래도 진로는 굉장히 좀 현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깨트리기보다는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요. 어떻게 했을까? 피카소랑 10년 동안 동거했던 그 스토리들을 다 책으로 집필을 해서 발간을 해버려요. 한몫 챙겼구나. 그 자기 아픔을 금전으로 금융치료를 받기 위해서. 금융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베스트셀러를 내는군요. 네, 그렇죠. 복수와 금융치료를 동시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뒤로는 그래도 뭐 이제 피카소와 그러니까 자클린과의 관계는 그래도 좀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와즈 진로 사이에서 낳던 자식들도 피카소한테 다 등을 돌려요. 근데 피카소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로가 복수를 하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자식들이 상속권 소송도 걸게 되고 말년에는 이런 자식들과의 불화 때문에 피카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힘든 거를 옆에서 많이 케어해주고 보듬어줬던 게 바로 이 자클린이라는 여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말년에 좀 빚은 도자기나 작품에는 자클린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네.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피카소의 풀네임이 어마무시하게 길다고 하네요. 이거 아나운서를 시험하는 이름인 것 같은데.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아네 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 치플리아노 델라 산타 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즈 이 피카소. 역시 이게 풀네임입니까? 네, 피카소 네임이 이렇게 길었어요. 뭐가 이름이고 뭐가 성인가요? 네, 모르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피카소 집안 대대로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 부모의 성을 다 자식들한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 성이 다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족보네요, 족보 이름이.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 족보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긴 이름이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 피카소도 아니에요. 이 루이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은 루이즈고 그래서 원래 따지면 파블로 루이즈가 맞아요. 파블로 루이즈. 네, 이름이 파블로고. 루이즈 피카소가 맞는데 피카소가 19세 때 자기 이름을 자기가 택합니다. 나는 피카소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이름은 파블로 피카소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그 자녀들이랑 틀어진 게 이름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다 또 네 이름 여기 뒤에 붙여라 이러면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설관님, 모네 그림과 피카소의 도자기 우리가 만나봤는데 어디서 언제까지 이거 만나볼 수 있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작품은 실제로 지금 다 전시가 되고 있는 작품들만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MMC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샤갈, 달리 뭐 이런 작품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만나보실 수 그래서 있습니다. 전시가 연장이 돼서 5월 14일까지.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 속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텐데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먼저 준비하셨다고요? 네. 김환기 화백. 들어봤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작품.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경매가로 가장 비싼 작품 중에 1위부터 10위 중에 무려 9작품이 김환기 화가의 작품입니다. 9작품을? 네. 그럼 최고가 작품은 이름이 뭐죠? 제목이? 우주라는 작품인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런 거 항상 제가 못 맞춰요. 200억. 200억. 네. 역시 지난번부터 느꼈는데 강민 아나운서님의 통이 진짜 크세요. 그래요? 여기서 사실 좀 적게 불러야 사실 이겁니다 하고 놀라야 되는데. 아니에요. 한국 미술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이 작품 132억 원에 거래가 되었던 작품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132억. 네, 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에요.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환기 화백의 작품 중에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이 작품. 여인들과 항아리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 경매가가 나왔던 작품들과는 또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도상들이 등장을 하는 그림이고 김환기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이에요. 가장 큰? 네. 가장 크기가 큰 그림이고 이제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되면서 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진짜 여인들과 항아리 그림이 많이 있고 뭐 사슴도 보이고 뭐 기러기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데 저 그림은 뭐 어떤 포인트를 감상하면 좋습니까? 네, 이 그림 혹시 그 구상화, 추상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추상화는 들어봤고 네네. 구상화는 좀 구체적으로 그린. 맞아요. 구상화는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그림들을 구상화라고 하고 이제 뭐 감정이나 사물을 좀 단순화시키는 걸 추상화라고 하는데 이 작품 추상화일까요? 구상화일까요? 저는 추상화죠. 추상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뭔가 자신감을 구체적이라기에 자신감을 사슴을 가지세요. 그려도 약간 좀 단순하게 그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김환기 화가의 그림들은 대부분 반추상이라고 불러요. 반추상. 네. 이제 완전한 추상은 아니고 이제 여인이나 항아리, 사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추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반추상이다. 저기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림에? 그림이요. 김환기 화가가 그림에 많이 등장시키는 소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전통적인 소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아리 그리고 우측 상단에 우리 전통 건축물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셨던 것들이 다 들어있다. 여기에 네 맞습니다. 네, 한국적 전통적인 소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삶의 무게를 표현한 게 아닐까. 삶의 무게? 어디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항아리를 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 새장에 갇혀 있는 새를 봤을 때 어떤 속박된 과거 여인들의 삶. 이 정도. 너무 역시 제가 저번부터 느꼈는데 그림 감상 진짜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김환기 화백 작품 읽는 법. 이게 꿀팁이라고 맞아요. 배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네, 강민 아나운서님이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럼 오타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산울님하고 19-2하고 73하고 샵 30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환기 화가는 제목에다가 본인이 그린 그림의 날짜를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저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꾸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70년. 73년도 2월 19일에 그려진 그림이고 뒤에는 품번인 거죠. 그러니까 307번째 그림이다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저 중간부터 73년도 1월 19일.
2월 19일. 2월 19일. 그리고 네. 풍번 307번.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전시장 가서 네. 김한기 화가 그림 볼 때 네. 이제 옆에 있는 거들먹거릴 사람한테 수 있다. 이거 야, 어떻게 읽는지 아니? 이러면서. 그냥 키보드 대충 친 거 아니야? 좀 다 뜻이 있어. 이런 그쵸. 느낌으로. 꿀팁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세상 가장 유명한 소덕후라고 하죠. 이중섭 작가의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중섭 작가는 소그림. 네. 이중섭의 흰소라는 작품이고요. 또 황소 작품도 유명하고. 네, 맞아요. 네. 이 작품 두 개가 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네. 아무래도 소 하면 자연스럽게 이중섭 화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섭 화가가 소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소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소문에는 소랑 입맞춤한다 막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 사실은 아니고 그런 사실은 소문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중섭 화가가 소를 굉장히 많이 그렸었기 때문에 남의 소를 이렇게 뚫어지게 관찰을 하다가 소도둑으로 몰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소도둑으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소를 사랑한 사랑하고 화가였다고 많이 그리기도 하고. 네. 왜 사랑했는지는 안 알려줬습니까? 이제 이것도 추정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아무래도 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동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중섭 화가가 일본 유학 갔을 때도 다른 화가들은 이런 일본 화풍을 배워서 일본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그렸더라면 이중섭 화가는 일본 유학 갔을 때도 꾸준히 소를 그렸었어요. 진짜? 네. 소랑하셨네. 그쵸, 소랑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소를 택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인의 어떤 기상 이런 거를 그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유명한 화가들이 보통 이제 자화상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섭 작가의 자화상은 딱 한 점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중섭 화백이 자기 자신을 소에 투영해서 그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중섭 화가가 사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소를 그려요. 이렇게 한 마리만 있는 소도 아니라 뭐 두 마리 있는 소도 그리고 싸우는 소도 그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우는 소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한창 이렇게 그런 전쟁의 참혹함들을 많이 보고 난 이후에 그렸던 그림들이 또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소들을 그린 것으로 보아서 소가 이중섭 화가의 자화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죠. 고 이건희 회장은 언제 또 이런 귀한 작품들을 다 수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김환기, 이중섭 작가의 작품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김환기 화가 작품은 이제 작년에 전시가 되고 끝난 전시여서 아쉽게도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호암미술관이라고 용인에 위치한 미술관이 이제 리뉴얼을 하고 이제 재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또 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중섭 화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으로 이중섭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도 연장됐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빠르게 다녀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미리 티켓팅 해야겠죠? 네, 그렇죠. 예약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유재희 해설가도 그 도슨트로 참여하시는 게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전시에는 아무래도 은지화나 엽서화 같은 게 굉장히 많고 이 황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6일부터 시작이 되는 잠실 소마미술관에서 또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전을 또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4점이라고 국내에는 4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황소 그림 중에 하나가 또 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소 그림 보시려면 전시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재희 해설가 해설도 듣고 끝나고 사진도 찍어주나요? 네, 사진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신답니다.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귀한 작품. 오늘 좀 맛배기 느낌으로 만나봤는데요. 또 직접 찾아가셔서 더 깊이 있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네부터 이중섭까지 이건희 컬렉션 속 화가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유재희 전시 해설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